정대현입니다. 오늘은 연수 강좌 소화기 주제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보험 기준과 진료 지침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 기준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각각 확인하실 수 있지만 과정이 복잡하니까요.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개 보험 기준하고 진료 지침 권고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진료 지침 권고보다 좀 작은 범위를 보험 기준으로 커버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는 치료에 대한 이익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비용 효과가 충분치 않으면 요양급여 인정이 안 되거나 약값 전액 환자보다 맞아도 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고요. 최근 이제 개정된 급여 기준은 이 5가지 소아성 위암, 말트리포마, 조기 위암, 위선종, ITP까지를 위암급여 인정으로 인정하고 있고, 약값 전액 환자보다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위암 가족력, 미축성 위험, 그리고 헬리콥터 감염이 음성인 확인되지 않은 말트리포종, 그리고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사실상 감염이 확인된 모든 환자에 대해서 요양급여 기준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각 약제에 대해서는 일단 항생제에 대해서는 클라리스로마이신, 아모크시실린, 메트로이다졸, 테트라사이클린, 그리고 항생제 아니지만 데놀까지 허가사항을 초과해서 사용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들 약물에 대해서는 투약의 시기, 기간, 약제의 조합에 대해서는 따로 조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1주든 2주든 하루 3번, 4번 모두 투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레보플럭사신에 대해서만 3차 재균요법 14일간 투여한 경우에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사분비 억제제도 마찬가지로 에스메프라졸, 라베프라졸, 란소프라졸 등이 인정되고 있고, 약물의 조합이나 투약 기간에 대한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테고프라잔이 최근 PCAP 계열 중에서는 처음으로 인정을 받았고, 이 테고프라잔은 소아성 위암 환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인정을 하고, 만성 위축성 위험에 대해서는 본인 전액 부담으로 급여 기준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사용이 아직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료상 필요한 경우가 무엇인가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35세 남자이고요. 헬리콥터 진단을 받았는데 위암 가족력이 있고 술, 담배를 하는 사람이었고요. 미추축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에서 재균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표준 3제 2주를 한다. 우리나라는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이 높음으로 동시나 비스무스 다제를 한다. 내성 여부에 대해서 유전자 돌연변이 결과를 보고 재균 치료를 시작한다. 또는 환자가 완전한 인디케이션은 아니므로 급여 기준이긴 하지만 요양급여가 되는 경우는 아니므로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설명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사실은 모두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균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감염이 있는 경우 또는 감염이 있지만 아직 질병이 아닌 경우로 나눠볼 수 있고요. 감염이 있는 경우는 재균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질병이 있는 경우는. 하지만 질병이 아닌 경우는 예방에 대한 비용 효과 분석이 필요하고, 이러한 경우가 위암 가족력 등등입니다. 실제로 감염된 사람의 90%는 무증상의 시기로 지내기 때문에 이 드물게 발생하는 위암이나 또는 12장 궤양, 위궤양 등 때문에 이 90%의 사람을 모두 재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질환이 발생한 경우, 즉 12장 궤양 치료에 대해서는 유산 억제제보다 훨씬 더 치료율이 높다는 것이고요. 위궤양이나 12장 궤양의 치료 이후 재발 억제에 대해서도 재균 치료를 한 경우에는 재발률을 20% 수준으로 낮춘다 하는 것이고, 말트림프종에 대해서도 재균 이후에 림프종이 약 90%, 적게는 70% 정도에서 관해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효용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특히 위암에 대한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인데, 최근에까지의 연구 결과를 모두 모아보면 대개 메타 분석에서는 재균 이후 위암 발생의 위험이 약 60%로 감소한다. 특히 이러한 효과는 위암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효과가 좋다 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재균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위축이나 화생 또는 환경 요인, 숙주 요인 등이 동반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에는 여전히 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시성 위암 재발 또는 위암 가족의 암 발생에 대한 연구가 좋은 연구가 발표가 되었고, 위암으로 내시경적 절제술을 받은 이후에 재균 치료를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했을 때, 재균 치료를 하였을 때 이시성 위암, 메타크로너스 캔서 리커런스가 약 30% 정도로 줄어든다 하는 것이고, 위암에 걸렸던 위암의 가족들에 대해서 재균 치료를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였을 때 위암 가족의 위암 발생 위험은 약 27% 정도로 감소한다는 것이 최근 알려졌고, 이러한 것을 근거로 저희 급여 기준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대규모 연구에서는 약 1,630명을 26년간 팔로우를 했었고요. 전체적으로 헬리콥터 재균 치료를 했을 때 위암의 인시던스는 약 43%로 감소한다. 특히 위암의 전구 변별이라고 알려져 있는 위축성 위험이라든가 장상피 화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런 효과가 훨씬 더 크다 하는 것이 최근 중국의 연구 결과입니다. 대만에서도 좋은 연구가 있었는데요. 대만의 마추라는 섬에 인구가 약 12,000명 정도 되는데 2004년부터 시작해서 재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당시 헬리콥터 유병률은 64%였고 2018년 마지막 시점에서는 10에서 15% 정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하였을 때 재균 치료 이전에 비교해서 위암의 발생률은 재균 치료 이전보다 약 반으로 줄어들었고요. 빈도는 약 10만 명당 70명에서 10만 명당 35명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위암에 따른 사망률도 25%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을 수치적으로 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인가? 10만 명당 70명에서 35명이 줄었다는 것은 10만 명 중에 64%였던 6만 4천 명을 재균했을 때 단일 시점에서는 35명이 암 회피가 됐으므로 약 1,800명에서 1명 암이 억제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20명 코호트라면 90명 중에 1명이 암 회피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코호트가 더 길어진다면 회피에 대한 효율은 더 늘어날 수 있지만 기대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느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연령화 표준인구의 연간 위암 발생률은 10만 명당 55명입니다. 2022년 기준이고요. 대개 알려져 있는 것은 헬리코박터 감염이 있는 경우가 없는 사람보다 위암 발생률이 6배 정도 증가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헬리코박터 감염자의 연간 위암 발생 추정값은 10만 명당 96명쯤 될 것이다. 그럼 0.1% 정도입니다. 재균 치료는 이것을 66% 정도로 감소시킨다고 했으므로 이것의 크기가 과연 충분히 적절한지는 상대적인 느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해서 재균의 치료 성공률도 사실 100%가 아니라 7, 80% 되고, 재균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드물게는 C. 콜라이티스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매우 드물게는 급성 반부전 사망 예가 보고되거나, 최근에는 한림대병원에서 톡식 에피더멀 네크로시스가 발생하였다는 사례 보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균 치료가 완전히 안전한 치료이고 충분히 효율적인 치료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 충분치 않습니다.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은 유럽 가이드라인 마스트리크트 컨센서스 리포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에 근거 기반 임상 진료 지침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우선 유럽의 컨센서스 진료 지침은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의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이 낮은 지역 15% 미만이라면 표준 3지요법을 하거나 비스무스 자제를 하는 것이 모두 권고하고 있지만, 클라리스로마이신에 대한 내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표준 3제를 포기하고 비스무스 자제 또는 동시요법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여기에 실패한 경우에는 2차, 3차 리보프로사신에서도 실패하면 리파부틴 트리플까지 권고하는 것이 유럽의 컨센서스 레포트입니다. 하지만 이제 리파부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내 허가가 없고, 드물게 발표되는 국내 임상에서도 재균 치료율이 50에서 69%로 크게 만족스러운 성적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학회 진료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험적 치료를 할 때는 클라리스로마이신 베이스 14일 2주 요법을 우선 권고하고 있고, 비스무스 자제에 대해서는 2차 요법으로 사용하도록 권고안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3차 요법은 레보플록사신이고요. 4차 요법에 대해서는 권고한 사항이 없습니다. 과거 7일 요법을 할 것인가 14일 요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 의견도 많았고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2013년 최근은 아닙니다만 7일과 14일에 대해서는 각 3제 요법 아목사실린을 쓰든 메트로다졸을 쓰든 또는 퀴놀론을 쓰든 용법에 관계없이 3제 요법을 하는 경우에는 7일에 비해서 14일이 모두 우월하다, 치료 실패율이 낮다는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치료 실패율을 약 66%로 감소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3지요법에 대해서는 7일 요법을 쓰지 말고 서론적으로는 14일을 쓴다 하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치료 방향입니다. 북미 지역에서는 항생제 감수성에 따른 치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클라리스로마이신, 메트로다졸 등에 대해서 서셉터빌리티 테스트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항생제를 사용하도록 이제 권고하고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제 클라리스로마이신 서셉터빌리티 테스트만 가능하므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준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클라리스로마이신 레지스턴스 테스트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감수성이 있다면 클라리스로마이신 트리플을 7일간 하라, 레지스턴트한 경우에는 메트로다졸 베이스로 트리플 7일을 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리스로마이신이 중요한 이유는 클라리스로마이신 센시티브인 경우하고 클라리스로마이신 레지스턴트인 경우하고 3제 요법을 했을 때 재균율의 차이가 거의 절반 가까이 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럽의 가이드라인도 클라리스로마이신 서셉티빌리티를 강하게 권고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치료를 하도록 권고를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연구에서도 선험적으로 클라리스로마이신 3제를 주거나 또는 선험적으로 메트로다졸 3제를 준 경우에 비해서 클라리스로마이신 레지스턴스 테스트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투약을 한 경우의 재균 성적을 보면 각각 선험적 요법이 70% 안팎기원에 비해서 서셉터빌리티에 따라서 약제를 선정한 경우에는 재균율이 91%로 향상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셉터빌리티가 없는 레지스턴트한 경우에 메트로다졸 3제를 7일 주는 것과 비스무스 자제를 2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연구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PCR을 이용해서 클라리스로마이신 레지스턴트에 관련된 유전자가 있다고 생각되는 판단된 환자들에 대해서 메트로다졸 트리플 더하기 비스무스를 1주 준 경우하고 PBMT, 비스무스 쿼드러플을 2주 준 경우를 비교를 했을 때 2주 PBMT의 결과가 1주 메트로다졸 트리플 더하기 비스무스와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연구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또 후향적이기 때문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현재까지의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있는 방향이 틀리지 않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맞춤 치료, 클라리스로마이신 베이스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항생제 관련 검사를 해야 되고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 검사는 무료가 당연히 아닙니다. 검사는 약 이 수가가 상대하치 점수 600점, 비용이 한 6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각 적응증에 대해서 요양급여를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본인 부담 80%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클라리스로마이신 레지스턴스를 검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냐에 대해서 비용 효과 분석이 인천성모병원 김준성 교수님이 진행하셨는데요. 이러한 가설, 환자가 있을 때 엠피리컬을 할 건지 클라리스로마이신 베이스, 감수성 베이스로 할 것인지의 각각의 사례들을 쭉 분석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테일러드 세러피가 더 우월하지, 성적이 우월하지만 재균율이 우월하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평균 75불 정도 더 들고 1%의 재균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약 $4.66의 비용이 더 소요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만큼 들어가는 비용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차치하고라도 어쨌거나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비용이 든다 하는 점까지 알 수 있고, 이 연구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비용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약물 노출 기간에서 한 번 더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시나리오가 네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1차 선험적 투여를 하고 실패했을 때 2차 비스무스 컷드로프를 하는 경우, 선험적으로 2주를 주고 안 되면 비스무스 컷드로프를 하는 경우, 클라리스로마신 감수성 검사를 하고 감수성이 있는 경우에는 클라리스로마신 트리플 1주, 내성이 있다면 메트로졸 트리플 1주를 하고 2차 치료를 하는 경우, 또는 2차 치료에 대해서 감수성과 레보프록사신을 주는 경우와 비스무스를 주는 경우를 각각 나누어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시나리오 1, 2, 3, 4에 대해서 누적 치료율은 사실은 동일합니다. 97%, 98%, 97%, 98%. 따라서 어떤 시나리오를 쓰더라도 2차까지 치료했을 때의 최종 성적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항생제에 노출되는 평균 일수는 첫 번째 1차 선험적 치료를 하고 2차 BQT를 했을 때는 12일 정도가 되고요. 선험적 2주를 주고 BQT를 선택했을 때는 17일 정도 노출이 됩니다. 클라리스로마신 내성 여부에 따라서 PAC 또는 PAM을 주는 경우에는 평균 노출일이 9.1일이고, 클라리스로마신 감수성인 경우는 클라리스로마신 1주 트리플을 하지만 내성인 경우에는 PBMT를 선택한 경우는 이보다 조금 길어서 10.3일간 노출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3일이 세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우월하고 우리 학회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있는 바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비용이 들긴 하지만 전체적인 노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의 감소가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가이드라인이나 진료 지침에서 급여 기준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요. PPI가 쓸 것이냐 PCAP을 쓸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PPI에 대해서는 PPI는 이 자체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대해서 박테리오스타틱한 이펙트가 있을 뿐 아니라 이 헬리코박터의 항생제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항생제 안정성을 높이기 때문에 pH를 잘 높이는 약물이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가 재균이 된 그룹과 재균이 되지 않은 그룹을 살펴보면 재균이 된 그룹들에서 미인 가스릭 pH가 훨씬 더 높고 pH 4 이상 지속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PPI를 한 번보다는 두 번을 줘야 한다는 것, CRP2C19 제노타입에 대해서 호모자이고스나 푸어 메타볼라이저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항생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PCAP은 PPI보다 액션 타임이 빠릅니다. 그래서 기존의 PPI가 여러 번 도징을 하면서 최대 효과에 도달할 때까지 대개 5일 정도 소요되었던 것에 비하면 PCAP은 작용 기전이 좀 차이가 있고요. 도징 첫날부터 풀 이펙트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PPI보다 PCAP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임상 실험으로 미국에서 현재 보노프라잔 관련 스터디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보노프라잔이라고 하는 PCAP과 아목시실린을 더블릿으로 치료한 경우하고 란소프라졸을 가지고 트리플 치료를 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이 둘 사이의 재균율이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각각 78 정도였고요. 그러면 란소프라졸 트리플하고 보노프라잔 트리플하고의 비교는 어떨 것인가를 비면 보노프라잔 트리플이 란소프라졸 트리플보다 훨씬 더 우월했습니다. 따라서 PCAP을 쓰는 경우에는 더블릿이 PPI 트리플과 유사하고 PCAP 트리플은 PPI 트리플보다 더 우월할 것이다 라고 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테고프라잔에 대해서도 중국의 연구가 있는데, 이 테고프라잔 아모ок시실린 더블릿 2중 요법을 14일 한 경우하고 에소메프라졸 베이스로 한 비스무스 쿼드로프를 14일간 한 경우에 대해서 각각의 재균율은 90%, 91%로 둘 간 차이가 없었다. 네, 중국의 연구이기 때문에 우리 연구도 검토가 되어야겠지만 현재까지 연구는 보노프라잔이나 테고프라잔이나 PCAP이 PPI보다 우월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스무스는 최근 적응증이 변경되어서 12장 궤양은 없어졌고요. 궤양 환자의 HP 박멸을 위한 항생제 요법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비스무스의 가장 큰 장점은 반복 노출되어도 내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조합에 비스무스를 추가하는 것이 이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고, 저희 기관에서 클라리스로마이신 베이스 트리플 2주 요법을 하는 사람과 클라리스로마이신 2주 요법에 비스무스를 추가한 경우를 비교를 하였을 때 각각의 재균율은 약 10%, 81%에서 91%로 향상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드버스 이벤트는 차이가 없었고요.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들에서도 일관되게 보고가 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헬리코박터 재균율은 비스무스를 추가하였을 때 non-비스무스 레지멘에 비해서 성공률이 약 60% 정도 상승된다 하는 것이 메타 분석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아까 사례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35세 남자가 헬리코박터 양성으로 진단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다 가능한 답이긴 한데요. 우선은 선험적으로 치료한다면 표준 3제 2주를 선택하는 게 타당하겠습니다. 하지만 재균 치료가 아주 응급한 상황이 아니고 향후에 내시경을 또 하거나 항생제 내성 검사를 하는 것이 부담이 없는 것이라면 1주 요법으로 클라리스로마이신 베이스 또는 메트로놀 베이스의 트리플 요법을 하고 가능한 비스무스를 추가하는 것이 더 좋은 치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을 좀 바꾸어서 그러면 35세가 아니라 85세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물론 같은 대답을 할 수 있는데요. 나이가 많으면 조금 이제 고민해야 할 점들이 좀 생깁니다.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재균 치료가 위암 발생 예방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그러한 기대 효과가 언제부터 소실되는가, 언제부터 재균이 필요 없는가 라는 점을 궁금해하는데 사실 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습니다. 최근 강북 삼성병원에서 건강보험 자료 등을 이용해서 재균 치료받은 수검자 180만 명을 4.7년간 추적했을 때 연구를 발표를 했는데요. 연구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40대, 50대, 60대, 70대를 보았더니 재균 치료를 하였을 때 위암의 발생률이
확연히 40대에서 훨씬 적다. 70대를 기준했을 때. 따라서 나이가 젊은 사람일수록 위암이 덜 생긴다라고 하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재균을 했고 하지 않았고의 비교 연구가 아니라 재균을 한 인구군에서의 위암 발생률이므로 사실 뭐 당연한 얘기다. 젊은 사람에서 위암이 덜 생긴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대만의 글로벌 컨센서스가 있었는데요. 이 컨센서스에서는 위축이나 화생이 발생하기 전에 재균하는 것을 권고한다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20에서 40세 인구에서 했을 때 효용이 높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 논문은 아래의 홍콩의 7만 명에 대한 7.6년간 추적 연구인데요. 이 연구는 60세 이상 재균 치료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위암 발생률과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균을 했을 때 인구 코호트가 점선이고 예상되는 위암 발생의 코호트가 실선인데, 60세 이상인 그룹에서는 예상되는 위암 발생보다 코호트의 위암 발생이 적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60세 이상에서 재균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지만 40세나 50세, 40세 미만에서는 발생률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예상되는 발생률이 낮고 실제로 발생하는 위험도 매우 적어서 그 차이를 감별하기 어려웠다라고 결론냈습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를 보면 60세 이상에 사는 것이 효과적이고 40세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 재균하고 나서 얼마까지 시간이 지났을 때 위험 발생률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더니 5년 시점에서는 사실 40세 미만 또는 40세, 60세 이상에서 각각 예상되는 위험 발생률이나 실제로 발생한 위험 발생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5년, 10년에서 5년, 9년 간격도 마찬가지고요. 10년 이상에서는 40세 이하라 할지라도 40에서 60세라 할지라도 60세 이상에 당연히 예상되는 위험 발생에 비해서는 관찰되는 위험 발생이 모두 유의하게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이 코호트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10년 이상 관찰했을 때는 명확한 차이가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60세 이상에서 효과가 있고 그 이하에서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 관찰 가능한 코호트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60세 이상에서 효과가 있지만 중요한 점은 단여 영향이 충분히 남아있는 경우에 재균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젊은 사람에서 더욱 효과적이다 라고 결론 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건강보험의 급여 기준은 진료 지침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비용 효과 분석을 근거로 한 결정이기 때문에 향후에 지속적 개정의 여지가 있습니다. 진료 지침마저도 저희 우리나라의 그 헬리코박터 학회에서 최근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아마 내년이나 27년에는 새로운 공고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균의 대상은 감염 또는 배경점막의 조건뿐 아니라 나이나 동반 질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약물에 대해서는 항생제 또는 비스무스, PPI 등 방법에 대해서는 투약기간, 방법, 조합에 대해서는 현재 보험 인정 기준으로서 제한은 없다. 물론 레보플러스 하신만 3차에 2주간 사용하도록 제한한 것 말고는 제한이 없다는 것이고요. 진료 지침 모든 재균 치료에 대해서 1주보다는 2주 투약을 우선 권고하고 있고, 클라리스로마이신에 대한 내성, 영반,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항생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1주요법을 하여도 선험적 2주와 동등한 수준의 재균 치료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PCAB을 이용한 재균 치료가 PPI보다 우월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테보프라잔의 허가 적응증을 획득했고요. 이 부분에서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연구가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그때 인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비스무스에 대해서 최근 관심과 또 연구가 많아졌습니다. 안전하고 반복해 사용해도 1차, 2차, 3차에 사용해도 모두 사용해도 내성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전통적인 비스무스 자제뿐 아니라 표준 요법에 대해서도 비스무스를 추가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근거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재균 치료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의 선택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